그렇죠. 계속 무기가 나오는 중만 붙이네요.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대형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엠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슨 무기일지. 엄청 빠르죠? 예. 일단은 함정에서 나갔습니다. 네. 발사됐어요. 명중한 거죠? 네. 바다의 활, 함대공 미사일 해궁이 될 텐데 사실 우리 고구려 주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 양궁 안산 선수까지 활하면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특별한 활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비공, 형궁, 신궁, 청궁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해궁입니다. 근데 이 해궁과 같은 이 함대 공 미사일이 더욱더 최근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인데요. 지난 4월이었죠. 우크라이나가 쏜 대한 미사일이 러시아 흑해함대 기항민 모스크바 함에 명중해서 격침이 됐죠. 그렇죠. 1만 톤 넘는 이 순양함이 격침이 돼가지고 그때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전투함이 격침됐다 이런 평가까지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영상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서 결국은 이제 폭발에 침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넵튠 미사일은 그다지 최첨단 그런 미사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초음 속도 아닙니다. 아음속, 음속 이하인 시속 980km 정도 되는 그러한 대함 미사일이고요. 이 기술 자체는 또 1980년대 초반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연식 따지면 벌써 40년 정도 된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최첨단 미사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엄청난 소위 대박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성공적인 전술 그다음에 조력자가 있는데 우선 조력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네. 표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독자적으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미국이 이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이라든지 해상 투기기 등을 통해서 모스크바 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튀르키 무인기가 있죠. 바이락타르 TB2라고. 튀르키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튀르키예. 그러니까 키예프가 키우로 바뀌듯이 터키도 튀르키예로 이제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이제 TB2를 띄워가지고 양동 교량 작전을 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몇 대 띄우니까 모스크바 함이 또 무인기 위협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차에 이제 대한 미사일로 때린 거죠. 그래서 4발을 쐈는데 그 중에 2발은 이제 AK-630이라고 근접 방공 시스템, 분당 4,000발 이상을 쏘는 이제 그런 기관포로 요격을 했지만 2발이 이제 명중하고 또 그게 하필 탄약고라든지 그런 민감한 지역이 명중을 해서 이제 결국 침몰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건데 3차 중동전에서 소련제 스틱스 대한 미사일에 이스라엘 구축함 엘리아터가 격침돼가지고 그때 대한 미사일이 처음으로 부각되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럼 이런 대한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결국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이런 능력을 가진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해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 그 영상에서 보니까 발사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착된 거 아닙니까? 네, 탑재가 돼 있죠. 네, 탑재가. 이번 달 초에 8월 4일에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참가한 국내 최대 상륙함 마라도함에도 해궁이 탑재가 이미 돼 있고요. 해궁이 개발 완료된 거는 2018년 12월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양산이 됐고 2021년에 대구급 호위함과 상륙함 등에 탑재가 됐었고요. 작년 말에는 또 품질 인증 사격 시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021년에 이제 12월 8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군 차기 호위함인 배치2 선도함인 그 대구함에서 발사가 됐었죠.
이 해궁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모두 표적에 명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품질 인증 설계 시험을 통해서 예. 해궁이 연구 개발 후에 양산품에도 그 성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아, 그거 중요하겠죠. 마치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잘 나왔는데 나중에 양산품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잘 간다. 그러니까요. 일정하다. 예, 예.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라 그다음에 후속 양산이 본격화가 된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해궁은 차기 호위함을 시작으로 차기 상륙함, 차기 기뢰 부설함, 차기 대형 수송함, 차기 호위함 배치 3 등에 다 답재가 될 예정인데 이 덕분에 이제 주변 강국들의 대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제 해궁이 적 항공기나 적 함정까지도 상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함정을 수호하는 역할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모든 함정에다가 달면 되겠습니다. 뭐 상륙함 말씀하신 기뢰 부설함, 뭐 호위함까지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해궁이 이렇게 장착되기 전에, 탑재되기 전에 그 전에 이 역할을 했던 그 무기체계는 뭐예요? 이게 주로 이제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썼는데요. SM2 스탠다드가 있고요. 이거는 한 사거리 150km 정도 되는 긴 거리였고요. 그다음에 림7 C 스페로 이거는 한 2, 30km 어간되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겨냥한 거고요. 그다음 가장 짧은 게 림 116 램입니다. 그 램은 우리 양의 램이 아니고요. 네. RAM이에요, 영어로. RAM인데, 예. 롤링 에어프레임이야, 그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최근접, 뭐 한 2, 3km 이내의 최근접 방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미국제인 펠링스. 이거는 20mm 이제 기관포, 벌건포처럼 이제 그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게틀링건이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제의 이제 골키퍼, 이건 30mm 기관포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해공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비교적 짧은 거리를 맡고 있는 림 160 램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 램이 이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중에 베스트셀러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독일, 일본, 그리스, 튀르키예 등 10여 개국 해군 함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베스트셀러인 램을 대체하게 되는 해공. 자, 둘을 하면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아까 이제 해궁 사진을 봤지만 사실은 해궁의 재원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형태라 이런 것만 알려져 있지. 네. 지금 막 뭐 기획 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쌓여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대체할 그 미국산 램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쪽이 이제 램이죠. 예. 포탑형으로 발사가 되고 있는 해궁은 이제 수직 발사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상당히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사 과정으로 좀 다르고요. 어쨌든 업계에 따르면 해궁과 램의 속도는 음속의 2배인 마하 2로 동일합니다. 근데 길이는 해궁이 3.08m로 2.8m인 램보다 조금 길고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사거리인데요. 램의 블록 1은 9km, 그리고 블록 2는 12km 정도인데 반해서 해궁은 2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2배 가까이 사정거리가 긴 거죠.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이제 해궁의 함정 방어 능력과 생존성이 당연히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거리에서 뭐 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뭐 램 있죠, CIWS 있죠, 그 해궁이 있죠. 이게 뭐 각각 맡은 역할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격침된 네. 모스크바의 경우도 거의 3단계 방어망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이지스함도 거의 3단계 방어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다층, 중층 방어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셈인데 그 중에서 이제 CIWS는 가장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문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골키퍼, 그야말로 골키퍼라는 무기도 있지만 골키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CIWS 근접 방공 시스템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CIWS는 뭐 우리가 전에도 다뤘듯이 이제 기관포형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20mm든 30mm든 이 벌건펀처럼 돌아가는 게틀링건 형태로 해서 운용을 하죠. 왜냐하면 분당 발사 속도가 몇천 발 돼야 되니까. 뭐 중국은 심지어 분당 10,000발을 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장비 처리하기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예. 러시아의 이제 카시탄이나 이제 팔마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거는 이제 30mm 게틀링건하고 단거리 항대공 미사일을 결합시킨 이제 그런 형태고요. 램은 이제
아까 이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이 기관포가 아니고 그야말로 미사일입니다. 네. 미사일인데 거의 뭐 CIWS하고 비슷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CIWS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램하고 CIWS는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램의 경우는 이 원래 함정이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그 탐지 수단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표적을 거기서 표적을 획득해야 발사가 돼서 이제 명중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네. CIWS는 그때 다뤘지만 유효 사거리가 2-3km밖에 안 되니까 요격할 시간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쏠까요 말까요? 모함에 물어보고 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탐지하자마자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탐지 센서를 갖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독립된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그 소형 컴퓨터, 그다음에 레이더, 뭐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로 표적을 추적해서 이제 명중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고, 독립 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함정이 적 대함 미사일 등에 피격이 되면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센서들이 마비되거나 파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독립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램은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능은 이제 CIWS와 비슷하다 해서 미사일형 CIW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램을 우리 해공이 대체를 한다. 이거 진짜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그런 뭐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도 램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도 램 만들 기술도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네. 더해서 해공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 벌써 한 13년 전쯤의 일인데, LH 넥슨이 이제 방사청에 램 납품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원래 램을 만든 미국 회사가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예요. 예. 세계적인 이제 방산업체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LH 넥슨이 이제 램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경북 구미에 있는 LIG 넥슨 공장에서 첫 양산을 했고, 2011년까지 이제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LIG 넥슨은 이 국내에서 생산된 램의 그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 계약도 이제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램 생산 당시 촉촉한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해군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램 생산 기술이 있다고 하면 거기 조금만 더 하면 그냥 해공이니까 이 해공 그 개발 과정은 순탄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오랜만에 대함 미사일은 보통 이제 해수면에서 한 15m 내 낮은 고도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시 스키밍 방식이라고 하는데 15m면은 뭐 4층, 5층 뭐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높이를 뭐 초음속 뭐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요격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이게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 해공 같은 이제 함대 공 미사일인데 이제 시 스키밍 미사일이 날아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 그림은 후졌지만 뭐 미사일이란 건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렇게 밑에 바다를 가까이 그려주시면 파란색으로 예.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레이더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반사되는 거를 보고 예. 얘 위치를 파악해서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바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 레이더 전파가 날아가는 게 해수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초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표적을 2개 이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다중 경로, 뭐 해면 간섭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방어를 전혀 안 되는 거니까 방어가. 그래서 이 함대공 미사일에 탑재된 레이더나 이제 근접 신관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는. 네. 근데 이 기술이 어려운 거라서 난항을 겪었고요. 사실은 해공 개발 과정 중에 수십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군도 사실 나름 그 다중경로 현상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해상 시험장의 그 복잡한 해수면 상황 그리고 파도 변화에 따른 이 변화량을
다 처리하기에는 좀 초기에는 무리였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수십 번의 실패 끝에 해면 난수파 현상을 해결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험 발사까지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꽤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여기 동원된 걸까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슨이 이제 해군이 다양한 이제 파도 형태라든지 미사일 고도에 따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시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사일 신호 처리 체계라든지 표적 접근 알고리즘이라든지 전파 신관 작동 체계 등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다중 경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이 이제 바로 이중 탐색기인데 쿠밴드 초구조파 레이더 탐색기고요. 또 하나는 비냉각 적외선 영상 탐색기. 그러니까 레이더 탐색기하고 영상 탐색기를 이제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 탐색기 앞에 붙은 게 참 어려운데 그 표현이. 예. 일단은 이 탐색기가 두 개다. 두 개는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하고 레이더를 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이게 보기도 하고, 예, 뭐 전파도 이렇게 하고. 전파 뭐 쏘기도 하고, 적외선으로 보면서 예. 해군의 이제 쿠밴드 초고주파 그 레이더 탐색기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원래 왜곡하는 유도 무기에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요. 천궁 지대공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을 한 거고요. 근데 레이더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적의 전자적 재밍이나 혹은 뭐 체프에 쉽게 방해를 받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택한 게 바로 비냉각 적외선 영상 탐색기라는 건데 예. 요거는 적외선 카메라 비슷한 거니까 사실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차가운 바다 위를 사실 미사일이 날아오다 보면 열을 내뿜으면서 아주 뜨겁게 날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외선 열 영상 카메라로 보게 되면 이게 쉽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레이더로 생기는 오류를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존에 쓰던 그 램도 같은 방식으로 뭐 두 가지를 이렇게 뭐 그 탐색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램도 똑같은 건가요? 아니고요. 예. 아니고 램은 그 레이더 없이 오로지 적외선 유도 체계입니다. 하나, 예, 걔는 하나만 예. 있는 거고요. 이 해군처럼 이게 능동 레이더다 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탐색기를 같이 갖춘 이런 이제 복합 요도 방식의 그 함대공 미사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드문 예.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운영하고 있는 SM-2 블록 3B 함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거는 사거리가 한 150km쯤 되는 그 90년대 후반 들어서 그 NSM이라든지 이런 신형 대함 미사일들 여기는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진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미 해군은 SM-2 블록 3B에 이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외선 탐색기는 레이더 흡수 소재, 소위 이제 스텔스 소재라든지 아니면 전자전 체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레이더에 비교해서 표적에 대한 각도 추적 능력도 우수하다고 그래요. 다만 여기서 또 해군과 SM-2 블록 3B가 똑같냐? 예.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SM-2 블록 3B는 탐색기가 냉각형입니다. 이 냉각형에 보면 탐지거리는 이제 긴데 굉장히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양산 가격을 높이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슨 쪽에서는 해군의 비냉각 방식의 적외선 탐색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냉각 방식은 냉각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5분의 1 이하고요.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또 성능은 비슷하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해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와 국가연 와 진짜 어떻게 그런 기술력 와 짱입니다 정말. 예. 사실 해공에는 그 외에도 다른 또 신기술이 추가가 됐는데 근거리 표적 탐정 신관 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또 그런 또 이 어려운 기술이 또 적용됐습니까?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예. 또 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식별을 해서 직접 요격을 가능하게 해준다니까 아주 정밀한 거죠. 탄두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예. 굉장히 정확한 레이더 기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미사일 근방에서 이제 미사일 폭파 후 파편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하푼 같이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대한 미사일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초음속 대한 미사일들이 나오니까 초음속 미사일들이 날아오는데 옆에 파편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부수기도 좀 어렵지만 얘네들은 관성이 있다 보니까 속도의 관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서지고도 그냥 계속 날아와서 군함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탄두를 딱 정확하게 맞춰서 깨버리면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이 그걸 가능케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리미터 파인가요? 하여튼 이거 솔깃한데요, 솔직히?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대충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뭔가 궁금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전화 취재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연, 방사청, LIG, 넥선 모두 거절한다. 입을 맞췄군요. 그 삼자 국가연, 방사청, LIG, 넥선 입을 맞췄네. 이거. 네, 서로 친한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웬만한 언론보다 취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화를 이렇게 다 돌려보셔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기밀이라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밀 아닌 것 중에 뭐 공개도 되는 내용 기술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예, 우선 그 발사 플랫폼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램 미사일인데 회전식 발사대죠. 발사대에 그 미사일들이 탑재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영어가 아까 롤링 에어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롤링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포탑이 돌아가는 게 롤링이에요? 롤링 돌아가는 미사일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네. 이 장점은 미사일 발사 직전에 이 발사대가 표적을 향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가까이 다가온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선체 앞이나 뒤쪽에 있습니다. 네. 이 발사대가. 그럼 이걸 돌리면 함교 같은 게 이제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쏠 수가 없죠. 예. 이거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 각도가 제한이 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해군은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함재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발사된 다음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급격하게 뭐 거의 90도로 각도를 꺾어서 이제 표적을 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가 한 곳에 있어도 360도 커버가 가능하죠. 올라간 다음에 이제 방향을 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오는 다수의 표적을 막을 수 있다. 소위 동시 교전 능력이 뛰어나다. 램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해군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램에 비해서 분명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해군이 직접 탑재해서 사용도 하고. 네. 이러면 당연히 이거 외국에서도 뭔가 이거 필요하다, 이거 뭐 수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예. 아까 또 5분의 1 가격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군이 한 발당 한 10억 원 정도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급의 외국제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이제 싸다는 거죠. 성능은 뭐 비슷하거나 위에 있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제 수출을 늘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작년 이제 마덱스 2021 전시회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제 해군에 상당한 관심을 이제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일부 국가의 그 해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군 전투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 해군이 탑재된 해군 전투함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여튼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보였다고 해요.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해군 위협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할 뭐 함대공 요격 체계, 미사일 등이 필요한데, 미국과나 유럽과는 좀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을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이 해공의 뭐 동급 라이벌? 뭐 어떤 그 무기가 있을까요? 일단 프랑스의 함대공 미사일인 VL 미카라는 게 있는데요. 미카는 원래는 공대공 미사일로 개발이 됐던 건데 이제 함대공 미사일로 개량돼서 이제 VL 미카가 됐죠. 최대 25km 떨어진 표적을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요격을 하고요. 또 해군과 동일한 이제 수직 발사관 방식을 채택을 했죠. VL이란 말이 아마 거기서 온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 해군은 이제 그 전파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장비하고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이 미카는 필요에 따라서 기수부를 그 RF 탐색기,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죠. 레디오 프리퀀시니까요. 레디오 프리퀀시 탐색기나
아니면은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 탐색기 버전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래요. 아, 두 개 동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단점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카를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최대 사거리를 40km로 연장한다고 하고요. 아, 그건 위협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탐색기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성능 개량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공의 좀 라이벌로서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 해공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뭐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못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라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서 쏜 테러리스트 미사일이 미 항공기를 격추해버린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만나보시죠. 각 분야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들이 있죠. 인類복제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부터 의학 분야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레스코상, 종교활동 증진,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템플턴상, 최고의 영화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수여하는 아카데미 작품상, 그리고 전쟁이나 임무, 작전에서 큰 업적을 쌓은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까지. 이처럼 전 세계는 다양한 분야의 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미사일 때문에 상을 받게 된 조종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하시죠. (2003년 11월 22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우편을 담당하는 DHA의 에어버스 A300기가 이륙하는데요. 3,800m 상공에서 바레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비행하던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균형을 잃더니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고장이라도 난 거 아닌가 싶어 기장과 부기장은 재빠르게 상황 파악에 나섰고 왼쪽 날개가 심각하게 파손돼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행기에는 고장이 적어 신뢰성이 높은 유압장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조종 계통을 3개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3개가 모두 고장이나 취약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유압계통이 고장났다는 것은 조종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는 거고 곧 엔진만으로 비행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더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장은 결국 회항을 결정, 바그다드 국제공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문제는 공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냐인데요.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기 위해선 수직 방향의 양력과 중력, 수평 방향의 추력과 항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유압 시스템이 고장으로 양력을 조절할 수 없으니 오르락 내리락 장주기 운동을 하며 불안정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왼쪽 날개의 손상으로 가해진 항력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왼쪽으로 도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다고 엔진 출력을 높이면 비행기 머리가 솟구치고 반대로 출력을 낮추면 비행기 머리가 내려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으니 공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죠.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기장 에릭 제노트는 총 3,300시간의 오랜 비행 경력이 있었고 부기장 스티브 미켈슨과 항공기관사 마리오 로페일 역시 비행 경험이 풍부한 편이었죠. 제노트는 우선 연료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끊임없이 여닫으며 비행기 몸체를 안정화시켰는데요. 이 중 유일하게 조종 가능한 양날개 엔진이 출력차를 활용해 서서히 큰 원을 그리며 공항으로 선회했죠. 공항이 가까워지자 항공기관사인 로페일은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렸는데요. 지열로 인해 강풍이 불어 기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과감하게 비상착륙을 시도.
왼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한참을 달리다 모래밭에 다다라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죠. 두 조종사와 항공기관사가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DHL A300 화물기는 큰 피해 없이 수습될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DHL 화물기는 대체 어쩌다가 왼쪽 날개가 파손됐던 걸까요? 여기엔 황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취재하러 간 파리마치 기자 팔리에는 인터뷰 도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라크 군에게서 탈취한 스트렐라 미사일을 선보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격추하는 걸 보여줄게 라며 테러리스트는 소리쳤죠. 이때까지만 해도 팔리에 기자는 허세인 줄만 알았다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DHL기가 바그다드 상공위를 지나가는 게 보였고 테러리스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렇게 상공을 향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 화물기 왼쪽 날개를 정통으로 맞추면서 DHL 항공기가 미사일에 피습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제노토 기장과 미켈슨 부기장, 로페일 항공기관사는 2006년 폴라리스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폴라리스상은 국제민간조종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민간 항공과 관련된 상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앞 유리창이 뜯어져 나가 기장이 비행기 밖으로 반쯤 잘려나가 비행기가 가속 하강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속력을 줄이고 고도를 낮춰 무사히 비상 착륙시킨 부조종사가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폴라리스상은 모든 항공사고에서 활약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닌데요. DHL 화물기 미사일 피습 사건처럼 비행기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비행수를 보여주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준 조종사들만이 후보에 오를 수가 있죠. 이렇게 후보에 오른 조종사들은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연례회의를 거쳐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폴라리스상은 지금까지 총 64명의 조종사와 2명의 구조대원이 수상해 그 활약을 인정받았다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DHL 화물기 미사일 피습 사건은 모든 유압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착륙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 높게 평가받으며 폴라리스상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인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이시지만 네. 그 필즈상 너무나 유명한 수학계 최고영예인데 또 받으셨고 또 뭐 유명한 상들이 많죠. 노벨상, 언론계 그 플리처상, 의학계 레스커상 많은데 이 위기 속에 많은 목숨을 구한 이 조종사들의 폴라리스상도 굉장히 중요한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의미 있는 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폴라리스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그러니까 그런 조종사들이 뛰어난 조종수를 발휘하면 하는 이런 사태가 사실 안 생기는 게 또 바람직하죠. 그런 신령은 갖고만 계시고 쓰실 일은 없기 바랍니다. 그 모든 조종사분들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공 앞서서 그 미카라는 것도 계속 뭐 발전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역시 발전하면서 뭔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북한 위협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핵 미사일 위협도 얘기가 오르는데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흔히 장사정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장사정포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70mm 자주포가 있고 또 하나는 240mm 같은 방사포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방사포라는 게 우리 얘기하면 다연장 로켓이죠. 한 번에 이제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건데 이 방사포는 북한이 한 5,500여 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장사주포는 한 340여 문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부하고 군에서도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새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이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 영어로 이제 LAMD라고 합니다.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이제 약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이 주제인 해군 미사일 개량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여러 후보 중에 이제 해궁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왜 그러냐면 천마하고 천궁은 주로 이제 항공기를 격추하는 게 주목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사포의 로켓 등은 속도가 작은 거는 속도가 뭐 좀 느리긴 해요. 근데 보통 아무리 그래도 이제 초음속이죠. 마하 네. 2, 3 이상 된 초음속이 경우가 많고 또 이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는 더 빨리 마하 5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사거리가 이제 400k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음속과 극초음속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마하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빠른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 천마하고 천궁은. 그다음에 천궁2는 적 탄도미사일 잡는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이 자체는. 근데 이게 발당 가격이 이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네. 방사포라든지 네. 장사정포는 최소한 몇십 발씩 날아오는 거라고요. 많으면 몇백 발이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죠. 근데 원래 천궁2는 뭐 많아야 한 10발 뭐 정도 이내 날아오는 미사일 잡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위 고사양이죠. 네. LSM은 더구나 이건 뭐 더 고가, 이 네. 고성능 요격 미사일이니까 안 맞고요. 해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m 정도 되고 천궁이 한 4.6m 되는데 그보다 이제 훨씬 작죠. 그리고 작다 보니까 한 개의 발사대에 굉장히 여러 발의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함대공이지만 해공을 개량해서 쓰는 게 더 용도에도 맞고 경제성도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미사일 개량하는 게 시간이라든지 뭐 리스크,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봤을 때 해공이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해공이 LAMD로 확장이 돼서 이제 실전에 쓰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까? 뭐 갖다 맞추나 이렇게 그냥 네. 파편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LAMD 요격탄의 표적 파괴 방식은 그 직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히트킬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대고 때리는 거죠 이게. 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부딪히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제 보통 이제 음속 이상으로 미사일들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열 에너지로 발생되는 고열이 북한 방사포에 탑재될지도 모를 핵물질이나 생화학 물질, 뭐 이런 것을 사실은 바로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또 공중분해를 아예 시켜버리는 거고요. 네. 또 LAMD에는 최신의 에이사 레이더가 적용이 될 예정인데 또 A사가 나오네요. 에이사 레이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방사포 로켓을 정확히 요격을 하려면 이거를 조기에 탐지해가지고 이게 로켓인지 뭔지를 먼저 이제 식별을 해야 되고요. 정확한 비행 궤적을 또 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공을 개량해서 LAMD를 만들 경우에는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에 낙하하는 북한의 방사포를 저고도에서 전부 막아낸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레이사 레이더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함대공으로 시작돼가지고 뭐 계속 뭐 여러 방면에서 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대공 개량 얘기도 있어요?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대충 고쳐가지고 비행기에 달면 그러니까요. 쉽게 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 공군이 지금 도입한 그 AIM 120C 암람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4, 50만 달러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 6억 원 정도인데 네. 해공은 양산비만 발당 10억 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고 암람이 싼 이유는 해외 발주 수량 포함해서 이미 10,000발 이상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문제가 생겨난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대한 시험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 직전까지는 이제
항온 방습이 유지되는 아주 튼튼한 발사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곱게 모셔지는 거죠? 그렇죠. 곱게 예. 모셔져 있는데 이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 외부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작전에 따라서 최저 고도 수백 미터에서 높이는 뭐 12km, 15km까지 올라가면 엄청 추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하 60도까지 내려가죠. 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얼마나 버티고 안정된 그 기능을 유지하느냐. 또 주변 기압도 바뀌죠. 1기압에서 0.3기압까지 내려가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 이 차이, 급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도 맞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사실은 몇백억 원 혹은 뭐 몇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제 환경 운용 시험이 필수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아,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상어, 무슨 궁 이렇게 많이 개발된 그 무기체가 있는데도 공대공이 없었던 게 공대공 확실히 또 어렵긴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설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큰 관문이 또 남아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전투기에 이제 체계 통합하는 네. 우리가 이제 인티라고 표현하는데 인테그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자국산 전투기 해외에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의 인테그레이션, 이 통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주는 사례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하더라도 KF-21에는 장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KF-16, F-15K, F-35 이런 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KF-11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KF-11 수출할 때 외국 거 만약에 우리가 외국 거를 쓰면 그거 다 일일이 승인받아야 돼요. 우리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일단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역시 또 KF-21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자, 그런데 역시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의 대한 미사일 요즘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더 짚어봐야겠네요. 북한이 지금 실전 배치한 대한 미사일은 금성 3호라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바로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던 우크라이나의 넵튠과 거의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전 경험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금성 3호는 최대 사거리가 220km 이상, 그리고 순항 고도는 10에서 15m, 종착점 고도는 4m, 속도는 마 0.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바로 우리 해군의 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자, 그런데 또 북한이 다가 아니잖아요. 주변국들은 또 어떤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네. 뭐 일본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 국가들이 대한 미사일을 잡는 요격 미사일이 발전하니까 또 이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거나 무력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대한 미사일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죠. 마하 2.5에서 3 이상의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건데 작년 9월에 국산 초음속 미사일 시험 영상이 공개됐을 때 우리도 본게임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빨랐잖아요. 네. 뭐가 지나갔나 할 정도로 영상에서도 구분이 안 갔어요? 휙 지나가는 네. 게 많은데 중국은 이제 초음속 공중 발사 대한 미사일인 CM302가 있는데 이거는 최대 290km 떨어진 표적을 마하 3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전체 사정거리 내내를 아주 높은 수준의 초음속으로 계속 비행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 미사일은 299km 내내 뭐 마하 2, 3 수준 유지하는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작년 2월에 이제 그 ASM-3A라는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속도가 한 마하 3 정도고요. 최대 사거리는 한 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러시아 등의 이제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해군이 이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느 정도의 요격 능력을 갖고 있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뭐 발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발전한 뭐 업그레이드 플러스 해군 뭐 이런 거요. 네, 있죠.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은 역시 성능 개량이 또 이루어져야 돼서 해공2 계획이 있습니다. 아, 2가 있죠, 2. 예. 근데 실제 성능 개량 착수 시점은 2020년대 후반이고요. 당장 지금 막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계획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바다와 함정 그리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뭐 지상에도 쓸 수 있고 진짜 그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는 이 해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런 무기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네. 게 참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소위 초강대국과 이 군사적 초강대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왔고 뭐 지금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하는 한 우리가 뭐 쉽게 어떤 강자에게도 무릎을 꿇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오늘 또 유달리 또 들었습니다. 그 원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첨언하자면 우리 함정들도 계속 점점 더 비싼 신형 함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함정들에 대한 이제 방어 수단도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해군 계속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레이저 무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방어 수단으로 또 이제 레이저 무기라든지 이런 무기 개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레이저가 나올 때까지 우리 해군의 역할이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해공 진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 기존 미사일, 우리 미사일 중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알려진 무기 중에 하나예요. 네. 보안 필요성도 있고. 아, 솔직히 그 그림 하나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우리 건데.